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말, 이제 60대를 바라보는 나이의 여성이에요.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랐답니다. 농촌 중에서도 후미진 시골이죠. 저는 대대로 이 후미진 시골에서 논밭을 일구며 살아온 집안의 맏딸이에요. 저희 남매는 모두 7남매인데 맏딸인 제가 결혼 후에도 계속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지요. 제가 60대를 바라보게 되었으니 부모님은 이제 많이 연로하셨죠. 그래도 많이 편찮으신 데 없이 건강하신 편이라는 것에 늘 감사하고 있어요. 똑같은 맏이라도 맏아들과 맏딸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시골에 형제 많은 집에서 맏이로 태어난 딸, 어떻게 보면 희생의 상징이기도 하죠. 어머니는 아버지와 같이 농사일에 매달리셔야 했답니다. 농사로 7남매를 키우려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으셨을 거예요. 저는 중학교에 입학할 수는 있었지만 공부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죠.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하는 어머니 대신에 제가 동생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상급 학교에 진학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는 어머니 대신 아예 집안 살림을 매달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중학교밖에 마치지 못했지만 동생들은 그래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각자의 능력에 따라 대학에 진학한 동생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생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모두 서울에서 괜찮은 직장에 취직들을 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자리들을 잡고 살고 있어요. 바로 아래 남동생과 올케는 고등학교 교사랍니다. 동생의 첫 근무지에서 만나 결혼한 사이고요. 저와 바로 아래 동생의 경우가 맏딸과 맏아들이 극명하게 다른 그런 경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맏아들인 동생은 집안의 희망으로 가능한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죠.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로 임용되던 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동생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동생이 해준 말은 저의 긍지이자 보람이 되었답니다. 누나, 지금 내가 있기까지 누나가 자기 앞날을 희생하면서 우리 돌봐준 거 나 다 알아. 부모님 은혜 못지않게 큰 은혜라고 생각해. 사는 동안 부모님 은혜와 함께 누나 은혜도 갚을게. 제가 헛살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코끝이 찡해졌지요. 주로 서울에서 근무해온 동생 부부는 부모님을 모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저는 친척의 소개로 우리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던 농촌 총각과 결혼했지요. 아들만 주렁주렁 많은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었답니다. 저는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 우리 아이들을 서울에서 공부시켰지요. 둘 다 공부를 잘해서 우리 부부를 흐뭇하게 해주었어요.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 취직을 했고 딸은 은행원이 되었답니다. 50대 말이면 도시에서는 아직 한창이라고 할 나이지요. 하지만 저는 평생 해온 농사일로 온몸에 뼈마디가 아프답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농사꾼답게 주름이 많이 지고 거의 70대 초반으로도 보일 만큼 노안이에요. 하지만 저는 저의 겉모습에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왔어요. 사람이란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지 남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지나온 젊은 시절을 지나고 저도 이제 머리에 희끗하게 서리가 내려앉은 나이가 되어 있었어요. 저의 고향, 아름다운 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고 그런 상을 에둘러 강도 흐르는 그런 그림 같은 곳이지요. 조금 외지긴 했지만 그 덕에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고풍스러운 동네로 남았어요. 동생도 올케도 퇴임하면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저에게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동생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와 부모님은 나름대로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요. 그렇지만 일을 하던 사람이 일손을 놓으면 병이 난다고 농사일을 아예 놓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수확물들을 서울에 있는 동생들과 아들, 딸에게 보내주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여유가 생기면서 저는 동생들의 집에도 놀러 다니고 유년 시절의 추억을 같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모임에도 나갈 수 있었어요. 특히 초등학교 동창들의 모임은 우리를 그 시절의 시골 아이들로 되돌려 놓는 것 같은 추억 여행과 같았답니다. 마을을 돌아 흐르던 강에서 고기를 잡던 추억, 그리고 수박이니 참외니 하는 먹을거리들을 서리하던 기억들은 서울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즐거운 추억들이었지요. 이놈들, 아이 드디어 잡았다. 너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집 수박 서리하던 녀석들이지. 하지만 짐짓 무섭게 대하시던 어르신들도 모두 어릴 적에 남의 밭을 서리하면서 자라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이놈들하고 부르셨지만 정말로 우리를 야단치시려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다만 한 집에서만 너무 많이 서리하지 말라고만 하셨죠. 수박, 참외 같은 과일도 맛있지만 서리한 음식 중에 제일 기억나는 것은 강낭콩이었답니다. 강낭콩을 서리해서 불을 피우고 구워 먹던 그 맛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불에 까맣게 그을린 콩껍질을 손으로 까서 먹다 보면 손에 그을림이 묻고 그 때문에 입가도 까매지기 마련이었어요. 얼굴에 까뭇까뭇 그을림이 묻은 서로를 보면서 놀려대던 그 기억을 잊을 수 없는 아련한 일이랍니다. 그때 콩을 제일 잘 구웠던 것도 성숙이 너였지? 다른 애들이 구운 건 설익어서 비린내가 나거나 너무 익어서 썼었거든. 너는 아무튼 그때부터 솜씨가 좋았어. 그랬어? 그 콩 지금도 생각 많이 나지. 지금 강낭콩 따다가 구우면 그 맛이 아니야. 역시 남의 거 서리에다가 구워야 하나 봐. 그런 저의 말에 동창들이 모두 어릴 때처럼 까르르 웃었죠. 너희들 정말 오랜만이다. 다들 많이 늙었구나. 나도 많이 늙었지. 나 오랜만에 나왔지만 너희들 얼굴 이름 다 기억한단다. 정말 반가운 친구가 동창회에 오랜만에 얼굴을 내밀었답니다. 초등학교 때 저와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나 계속 시골에서 살았던 저와 달리 그 친구는 부모님을 따라 서울로 이사를 했었고 그 이후로 가끔씩 밖에 소식을 듣지 못하고 지냈었지요. 만나지 못하던 오랜 세월도 그 친구와 저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늘 만나왔던 그런 친구처럼 전혀 어색하지 않게 초등학교 때처럼 스스럼 없이 어울렸답니다. 그 친구도 저도 이제 나이를 먹었지만 어릴 때처럼 죽이 잘 맞았어요. 그 모임 이후 그 친구와 저는 전화로나마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죠. 나 은퇴하면 꼭 고향에 다시 가서 살고 싶어. 그래서 우리 노후에 살 집을 미리 좀 지어놓으려고 그러거든. 성숙이 네가 좋은 터 좀 봐줘. 나 은퇴해서 고향에 내려가면 외면하지 말고 나랑 잘 놀아줘야 된다. 저의 바로 아래 동생처럼 이 친구도 은퇴하면 아름다운 우리 고향에 다시 내려와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 친구가 은퇴해서 고향으로 내려온 날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친한 사이였어요. 그 친구가 내려오면 여전히 강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강낭콩 소리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답니다. 아들이 맞이었지만 딸이 먼저 결혼을 했죠. 사위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어요. 딸의 결혼식은 정말 화기애애했었답니다. 하객들은 신부의 조부모님들, 즉 저의 부모님들이 모두 생존해 계시다는 것을 부러워했답니다. 그리고 동창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도 많이 와주었어요. 딸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곧 손주가 생길 것이라고 알려왔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일만 계속되는 나날이 흘러갔지요. 그런데 우리 부부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아들 녀석에게서 결혼하겠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이었지요. 딸에게서 첫 손주가 태어나고 아장아장 걷기까지 하는데 아들은 아직 사귀는 아가씨도 없어 보였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외국 출장도 잦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사람을 못 만나나 싶은 생각도 들었답니다. 월급 많이 주는 대기업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중에 결국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아들 녀석에게 결혼하고 싶은 아가씨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정말 뛸 듯이 기뻤죠. 결혼할 아가씨는 피부과 의사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의사 며느리를 보게 되었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들썩거렸어요. 며느리감을 데리고 아들이 인사를 하러 오는 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궁금증에 우리 집을 살피고 지나가기도 했답니다. 아들이 말로는 공부밖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 잘 모르는 것이 있어도 엄마, 아버지가 잘 좀 봐달라는 것이었죠. 암요. 요즘 세상에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잘 봐주고 말고요. 인사 받으세요.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 결혼할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영주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부부와 부모님은 당연히 큰 절을 기대하고 아랫목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 될 아이는 까딱 고개만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들 녀석이 며느리 될 아이를 콕 찔렀죠. 며느리감은 그래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더군요.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미리 얘기를 해주고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에요. 아들은 어색한 웃음을 웃으며 며느리 될 아이를 두둔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도 부모님도 어색하고 당황했지만 저는 얼른 아이들더러 그냥 앉으라고 했죠. 절 안 받는다고 큰일 날 것도 아니고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것을 모를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제 올케가 될 사람을 보러 내려와 있던 딸아이도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죠. 저와 딸이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미리 정성스레 준비해둔 음식을 차려 방 안으로 들였죠. 영주야, 우리 집 음식이 일대에서 알아주는 맛이야. 할머니, 엄마, 내 동생 다 음식 솜씨가 좋아. 우리 집 내력이야. 이건 아들 녀석의 허풍이 아니라 정말 그랬답니다. 저희 외할머니부터 어머니 그리고 저와 딸까지 대대로 솜씨가 좋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솜씨가 제일 좋다는 평을 들었고 마을에 잔치나 경사가 있으면 꼭 불려다니면서 음식 자문을 해주곤 했답니다. 이바지 음식 같은 어려운 음식들도 제 힘으로 만들어내곤 했죠. 그런데 며느리 될 아이는 밥을 먹는 것인지 밥알을 새는 것인지 깨작거리면서 식사를 하더군요. 아가는 음식이 입에 안 맞는 모양이구나. 아무래도 시골 음식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보다 못한 제가 부모님께 민망해서 한마디 해주었어요. 저는 원래 탄수화물 많은 곡류를 잘 안 먹어요. 우리나라 식단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무 고탄수화물이거든요. 며느리 될 아이가 마치 누군가를 가르치듯 말했죠. 이 사람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에 부족한 섬유질이나 단백질 많이 드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 순간에 딸아이 얼굴이 당황한 얼굴에서 화가 난 얼굴로 바뀌더군요. 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자 제가 얼른 딸을 몰래 꼬집었지요. 딸은 하려던 말을 멈췄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래. 결혼하면 우리 아들 건강한 음식만 많이 먹겠구나. 아가, 너만 믿는다. 입에 안 맞겠지만 여기 고기도 있으니 많이 먹으려무나. 그런데도 며느리감은 계속 깨작거리며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 후에 딸이 제가 직접 수확한 과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깎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텔레비전 연속극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장면에서 꼭 며느리 될 사람이 제가 할게요 하고 나서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냥 연속극일 뿐이었나 봐요. 우리 앞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아까 밥상에서 깨작거리던 것보다는 조금은 먹는 것 같이 먹더군요. 딸아이의 얼굴이 또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고 저는 또 딸을 꼬집는 데 바빴죠.
그렇게 며느리감은 첫 인사 자리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너무 다르게 끝나고 말았답니다. 엄마는 왜 자꾸 꼬집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아랫사람이라지만 모르는 건 알려줘야죠. 오빠는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개념이라고는 없는 사람을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네요. 아들과 며느리감이 돌아간 다음에 딸이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네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다. 그저 네 오빠한테만 잘하면 되지. 다른 게 무슨 문제냐? 저래가지고 어디 오빠한테인들 잘하겠어요?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공부만 한 사람은 다 저렇대요. 딸에게 오빠한테만 잘하면 되지 무슨 문제냐고 말하긴 했지만 생각은 저 역시 딸과 같았어요. 저래가지고 우리 아들 밥이나 제대로 먹이려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사돈 때 집에서 공부 잘하는 것만 기특해서 너무 오냐오냐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처음 만남은 그렇게 어색했지만 어쨌든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결혼 준비 중에 저희 아버지의 팔순 잔치 날짜가 끼어 있었어요. 당연히 며느리 될 아이가 아들과 같이 나타나려니 했죠. 그런데 아들 혼자만 잔치에 얼굴을 내밀었답니다. 아들 말로는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냈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엔 딸이 제 오빠한테 직접 불만을 표현하더군요. 오빠, 도대체 새언니 될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인데 어떻게 여길 오빠 혼자 오게 해요? 못 온 게 아니라 안 온 거 아니에요? 아들은 또 어색하게 웃으면서 봉투 하나를 내밀더군요. 며느리가 보냈다는 축의금 봉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차라리 보내지 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받으면서도 묘하게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것 있잖아요, 왜? 그걸 또 불쑥 꺼내서 우리에게 내미는 아들 녀석이 괜히 믿기도 하더군요. 그 이후 결혼할 때까지 우리가 며느리 될 아이를 본 것은 상견례 때하고 결혼식 때뿐이었어요. 저는 동생들에게 물어물어서 서울에서 한복을 맞추고 예물을 맞출 장소를 물색해 두었죠. 며느리와 약속을 잡아 오라고 아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가지고 온 소식은 그런 것들을 모두 사돈집에서 알아서 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우리 부부는 그냥 상견례에나 나오고 결혼식에만 오라는 것이었죠. 점점 무슨 이런 결혼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아들 녀석이 바보로 보이기 시작했고요. 상견례에서 만난 사돈 내외는 도시 사람들 중에서도 귀티가 철철 흐르는 사람들이더군요. 안사돌 델프는 저와 비교하니 제 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어 보였어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부터 햇빛에 노출되어 주름이 많은 저하고는 영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 보였죠. 조금 주눅도 들더군요. 그렇지만 제 아들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이인데 무슨 주눅들 일이 있나 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상견례에 임했어요. 그런데 상견례에서도 역시 좀 불편한 일이 생겼답니다. 안 싸더니 아이들이 살 집 걱정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의사 며느리가 만족할 만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신혼살림 집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엄연히 신랑 측 부모인데 그냥 무슨 적선이라도 하듯이 집 걱정은 말라고 하는 것이 영 거슬렸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저가 근처에 집을 얻어주겠다고도 했지요. 딸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아이가 아니니까 이것저것 도와주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에요. 처가살이까지는 아니었지만 마치 아들을 데릴 사이로 빼앗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첫인사 자리에서부터 어색했던 분위기는 이제 그 절정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도 한마디 했죠. 두 식구 먹고 사는 일에 뭐 그리 도와주실 일이 있나요? 많지는 않지만 아들 신혼집 마련해 주려고 저축해 놓은 돈도 있고 동생들이 다 잘 사는 사람들이라서 도와주겠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들 회사 근처에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데요. 우리 애가 공부밖에 모르는 아이라서 가까이 두고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윤서방 밥 한 끼라도 잘 걷어먹일 수 있을 거고요. 그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제일 섭섭했던 것은
안사돈과 며느리도 아니었답니다. 바로 아들의 태도였어요. 미리 약속이라도 하고 나온 듯 아들은 사돈 될 사람들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없었죠. 아들의 얼굴을 몇 번 쳐다보았지만 오히려 제 시선을 피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저희 집에서 다 알아서 할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말씀처럼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게 이 사람한테도 더 좋을 거예요. 그렇게 이 이상한 결혼은 진행되었고 결혼식 날이 되었죠. 신부 쪽의 하객수가 우리 쪽 하객수보다 좋기 3배는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딸아이는 이미 옳게 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제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때마다 오빠가 정한 사람이니 네가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지만 저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 될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도 며느리와 아들은 신부 쪽의 하객들에게 인사를 가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목례만 하고 지나갔죠. 그리고 유럽의 신혼여행, 그렇게 시간이 없다던 아이가 신혼여행은 어떻게 그 먼 곳으로 갔는지 알다가도 물을 일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아주 한참 만에 아들 내외가 우리를 집으로 초청했어요. 사돈집에서 마련해 주었다던 아들의 신혼집은 크지는 않아도 고급스러웠답니다. 저는 올라오라는 아들의 전가를 받고 동생들과 딸의 집을 방문할 때처럼 직접 수확한 농작물들을 챙겨 올라갔죠. 며느라이가 공유가 싫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주로 과일 종류를 챙겼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당도가 높은 사과를 빠뜨리지 않고 싸가지고 갔답니다. 과일들을 넣으려고 냉장고 쪽으로 가까이 갔죠. 어머니, 그냥 놔두세요. 제가 넣을게요. 그거 말고도 과일 선물 들어온 게 많아서 일단 안에 자리가 없어요. 우리 며느리는 아무튼 말 한마디도 곱게 하는 법이 없더군요. 내주는 음식들은 모두 시골 노인네들이 먹기에 적당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모를 외국 음식들, 외국 음료들만 가득했죠. 그렇게 아들네 집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끝내고 하루를 묵게 되었어요. 다음 날은 휴일이라서 직장에 나가는 아이들이니 늦잠들을 자라고 제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갔죠. 그런데 의외로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일찍 일어나 있었어요. 부엌에서 나는 대화가 들렸기에 알 수 있었죠. 이게 몸에 좋다니까 좀 먹어요. 비행기 자주 타는 거 생각보다 에너지가 꽤 드는 일이거든요. 엄마가 당신 먹이라고 특별히 만들어 보내신 영양식이에요. 며느리가 의외로 살갑게 아들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아들은 처가에서 왔다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같았고 며느리는 식후에 또 여러 가지 영양제 비슷한 것들을 챙겨 아들에게 먹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은 안도했죠. 사실 저희 내외에게 아무리 잘하면 뭘 하나요? 남편에게 잘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죠. 처가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더 쉽겠구나 생각하니 상견례장에서 느꼈던 그 불쾌한 기분이 사라지더라고요. 휴일의 아침 풍경 하나로 기분이 좀 풀린 저는 그날 저녁 귀향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 어머니를 한의원에 모시고 갔다가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해서 보약을 좀 지었죠. 그 보약을 들고 저 혼자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몇 시에 귀가할 것인가를 물었죠. 저 바빠서 언제 들어갈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니.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안 오셔도 돼요. 제가 이 사람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래, 네가 잘 알아서 하겠지. 걱정 안 한다. 그런데 너희들 주려고 보약을 몇째 지어서 놓고 가려고 그러니 문 여는 그 도어락이라는 거 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보고 가면 좋겠지만 안 되면 그냥 놓고 내려가면 될 것 같구나. 며느리는 내켜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도 아들도 없는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 보니 집안 청소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냉장고에도 음식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집안 여기저기를 살피고 있던 중 도어락이 삑삑거리며 울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아들이 먼저 귀가한 것이었어요.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이 결혼 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져 있더라고요. 아들을 붙잡고 궁금했던 것들을 이것저것 물었죠.
며느리가 밥은 제대로 해주니?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얼굴은 좋아 보인다만. 아이, 그럼요, 엄마. 그 사람 저한테 아주 잘해요. 처가에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체중이 다 늘었어요. 그러고는 아들이 직접 냉장고를 열어서 보여주더라고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니 의외로 그 이름 모를 외국 음식들은 거의 없고 아들이 좋아하는 우리 음식들로 많이 채워져 있었죠. 아들 말로는 며느리가 다 만든 것은 아니고 처가에서 많이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전업주부만큼 남편을 챙길 수야 없겠죠. 아, 엄마, 이 사람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달라요. 저 끔찍히 생각하고 정성 다하고 있어요. 장모님이 장인어른한테 하시는 것 보고 배운 것 같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바쁘게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장모님이 아주 세심하게 장인을 챙기시거든요. 며느리가 굳이 자신의 식성을 내세우거나 생활 방식을 강요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자란 배경이 다르니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들 위주로 생활 방식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냉장고 안과 아들의 서재, 그리고 아들이 입는 옷 등을 살펴보고 저는 며느리가 적어도 아들에게는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딸은 엄마의 생활 방식을 따르게 마련이지요. 우리 딸이 저를 닮은 살림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며느리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보약을 아들에게 전해주고 마음을 놓고 집으로 내려왔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다시 서울에 올라와야 할 일이 생겼어요. 막내 올케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다쳐서 입원을 했다는 것이었죠. 역시 손에 이 집 저 집 나눠줄 것들을 챙겨서 올라왔지요. 올케를 병문한 후 아들네 집에도 물론 들렸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가르쳐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지요. 준비해온 보약을 냉장고 한 구석에 놓고 한참을 기다리자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며느리가 손님을 데리고 왔는지 며느리와 함께 여러 사람이 들어오더군요. 며느리는 제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이 놀라는 모습이었어요. 반갑게 놀라는 그런 표정은 아니었답니다. 저는 갑자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부엌으로 얼른 데려가더니 급하게 음료를 한 잔 따라주고는 여기 앉아 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분명히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할머니인데 오늘 좀 일찍 왔네요. 원래 제가 퇴근한 다음에 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분명 저를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증거였고 남의 눈을 무척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일하는 할머니라는 말에 눈물이 나더군요. 며느리에게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눈가를 훔쳤어요. 그리고 며느리 말대로 부엌에서 나가지 않고 기다렸죠. 어머니, 오늘 제 일에 중요한 손님들이 많아서요. 이거 가지고 오늘은 그냥 내려가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며느리는 꽤 많아 보이는 액수의 돈을 지갑에서 꺼내서 제게 건네더라고요. 저는 얼른 그 돈을 며느리 쪽에 다시 밀어놓았죠. 우리도 우리 쓸 돈은 가지고 있으니 나올 때 이런 거 안 줘도 된다. 이만 내려가 봐야 할 것 같구나. 일하는 할머니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죠.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며느리가 불화 없이 아들을 잘 보살피며 살고 있다는 생각에 꾹꾹 참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그리고 며느리 때문에 이래저래 속상할 때마다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어릴 적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고 수다를 떨면서 마음속에 쌓인 것을 풀곤 했죠. 그 이후로 몇 번 더 아들네 집에 농사 지은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며느리의 그 일하는 할머니라는 말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지만 내색은 안 하고 있었죠. 그 말은 며느리가 제가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했어요. 눈치를 보니 제가 가져온 시골 먹거리들도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분위기 파악을 하고 아들네 집에 더 이상 먹거리들을 가져다 주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서울에 올라갔을 때 아들네 집에 가보고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무리 눌러도 열리지 않는 집의 현관 앞 계단에 한참 앉아서 기다리다가 저는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것은 이제는 문도 열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의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했어요. 엄마, 그 사람이요. 이제 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월급도 훨씬 많이 주고 일은 전보다 적게 해도 되고요.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지만 큰 병원에서 경력을 쌓고 미국에 가서 의사 자격증 따르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잘 됐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왜 손주 소식이 없니? 벌써 소식이 있어야 될 시기가 한참 지났잖아. 너무 일만 하다 보니 힘이 들어서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저희 조금 더 일해서 인정받은 다음에 아이 가지려고 해요. 지금은 저도 그 사람도 일에 더 열중해야 할 시기예요. 아이를 가질 10개월 동안도 문제고 키우는 것도 문제거든요. 아들이 돌아간 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은 안 받더니만 계속 전화를 거니까 결국은 받더군요. 그리고 아들한테 다 하지 못한 말을 며느리에게 했죠. 아가, 너희들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게 문제라면 내가 대신 키워주마. 나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 키우면서 살았고 네 신랑 시누이 다 무사하게 잘 키운 사람이다. 어머나, 어머니, 아이를 지금 가질 생각도 없지만 아이는 태어나면 바로 외국인 시터한테 맡길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먼저 배우게 할 거라니까요. 어머님은 사투리도 심하시고 그래서 안 돼요. 사정만 되면 휴직하고 아이도 미국에서 낳을 생각이고요. 며느리는 그야말로 질색팔색을 하더라고요. 정말 많이 섭섭했죠. 이제는 우리 며느리를 생각하면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해왔어요. 저는 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 거의 전화로만 수다를 떨던 그 초등학교 동창을 찾아가 보기로 했답니다. 역시 제 습관대로 농사 지은 것들을 한 알음 안고 친구를 만나러 서울로 향했죠. 새벽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버스가 달리는 동안 차창 밖을 내다보자니 그 친구와 친해진 큰 이유 한 가지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우리 동네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집도 제일 잘 사는 분홍 집안이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일찍 서울로 이사를 했죠. 공부 잘하는 그 친구를 부모님이 서울에서 공부시키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이었죠. 그 친구는 공부뿐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리고 체육 시간에 운동도 잘하는 그야말로 어떤 분야에서든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였어요. 어릴 적 우리 동네에 엄마의 외삼촌이 되시는 외삼촌 할아버지가 사셨죠. 할아버지는 농사일 틈틈이 우리 남매들과 놀아주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슬아의 자손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친한 친구도 그 속에 끼어 같이 놀아주시곤 하셨어요. 우리를 데리고 주로 강가에 소풍을 나가셨죠. 강가에서 할아버지는 소주 반병 정도를 흥얼거리며 드시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놀고 있는지를 살피셨죠. 그리고 우리는 퐁당퐁당 강아지 헤엄을 치면서 놀곤 했어요. 그런데 모든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던 친구가 한 가지 못하는 일이 바로 수영이었답니다. 우리가 퐁당거리며 수영을 할 때 그 친구는 할아버지 곁에서 그저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사실 강이 얕은 편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동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강에서 헤엄을 치고 고기를 잡으면서 누구나 수영은 잘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릴 적의 어느 날이었어요. 밥마시를 갔다가 집으로 향하는데 강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죠. 분명 사람이 꼴깍꼴깍 물을 마셨다가 뱉었다가 하는 소리였답니다. 제가 깜짝 놀라 강 쪽을 보았더니 글쎄 그 친구가 어떻게 강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물에 빠져서 강에 가라앉았다 떴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무엇을 생각할 틈도 없이 강에 뛰어들어서는 천신만고 끝에 거의 축 늘어진 그 친구를 끌고 강 밖으로 나왔죠. 제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동네 어른들이 모여들었고 한 어른이 친구의 가슴을 세게 누르자 친구가 물을 토해내면서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인즉 가방을 어쩌다 강가에 빠뜨리게 되었는데 그것을 주우려고 들어가다 보니 가방이 물살에 쓸려서
점점 먼 곳으로 가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수영도 못하는 이 친구가 그 가방을 주우러 들어갔다가 생긴 그야말로 큰일이 날 뻔한 일이었지요. 그때를 기회로 그 친구와 저는 아주 가까워졌답니다. 그 친구의 집안에서 저를 따로 불러 거의 잔치상에 가까운 점치상을 내주시고 용돈도 두둑히 주셨었지요. 저와 동생들이 한참 쓸 만큼 학용품도 하나를 안겨주셨고요. 딸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 친구와 저는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어요. 그 친구가 서울로 이사를 갈 때 저는 마을 어귀까지 나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울기도 했답니다. 그런 추억을 되새기다 보니 어느새 버스가 서울에 닿았고 친구가 약속한 대로 터미널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 든 것을 나누어 들어주었죠. 아유, 뭘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니? 그냥 몸만 놔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왔어? 친구 집에 가서 가지고 간 것들을 펼쳐 놓을 때 사실 걱정을 좀 했답니다. 서울살이에 더 익숙한 그 친구가 며느리처럼 이런 것들을 달가워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 것이었지요. 이 고구마, 우리 집 가마솥 아궁이에 항상 있었던 그 고구마네. 이거 우리 쪄먹자. 아니, 오븐에 구워볼까? 그게 더 옛맛이 나겠지? 네가 솜씨가 좋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볼게. 친구는 제가 가지고 간 것들을 보면서 옛 추억에 젖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간 것들 중에는 서리에서 가장 맛있게 먹던 강낭콩도 조금 있었지요. 친구와 저는 그것을 펼치면서 동시에 아이들처럼 깨르르 웃었어요. 아파트 실내라 불을 피우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오븐에 구워 까먹으면서 옛 이야기에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답니다. 친구가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 걱정은 물 건너 사라졌죠. 친구는 옛것들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하더라고요. 친구의 집에서 하루를 묵었어요. 친구와 한 이불을 덮고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어릴 때 이야기를 원없이 했죠. 친구는 여전히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었고 은퇴하면 내려갈 곳이라고 그날을 가슴 설레며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즐거운 하룻밤이 그렇게 지나갔답니다. 며느리 때문에 걱정스러운 제 이야기도 친구에게 많이 했죠. 며느리 욕이 될까봐 조심하면서 제 심정을 되도록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친구에게 그렇게 마음속 응어리를 털어놓자 훨씬 후련하더라고요. 그 이후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직접 찾아가지는 못해도 친구에게 시골 먹을거리를 자주 붙여주었어요. 직접 수확한 쌀과 곡식들, 과일들, 그리고 직접 짠 기름하며 고향 냄새가 가득한 것들을 보내주었죠. 그러면 반드시 반가운 전화가 오곤 했어요. 아유, 성수가, 네가 보낸 건 먹다 보니까 지금까지 서울에서 먹은 게 얼마나 맛이 없고 오염되어 있었는지를 알겠더라. 고향 음식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너한테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 맛있게 먹고 있다니 내가 오히려 고맙지. 서울에서 오래 살아서 시골 음식이 입에 맞을까 걱정했었거든. 먹을 거리 얼마든지 있으니까 되도록 여기 걸 먹어. 네 말대로 서울 음식 많이 오염되어 있어. 정말이지 친구가 제가 수확한 것들을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답니다. 사실 아들네 집에서는 저더러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도어락 비밀번호를 다시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들에게 가끔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었고 며느리 없이 아들 녀석 혼자만 고향에 내려왔다 가곤 했죠. 아들이 얼굴이 여전히 좋아 보여서 그걸로 만족하곤 했답니다. 며느리한테 섭섭했던 것을 저는 친구에게서 풀고 있었던 거예요. 제 나이 50대 말, 갱년기 증상이 몇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어요. 가뜩이나 주름 많은 얼굴에 안면 홍조 현상까지 겹쳐서 저 스스로가 거울을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죠. 저는 그냥 읍내의 한 병원에 가려고 하다가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 가려고 나섰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딸네 집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일찍 그 병원에 접수를 하기 위해 갔지요. 그런데 제가 너무 일찍 갔었나 봐요. 할머니, 너무 일러서 아직 진료 안 해요.
이제 막 준비 중이니까 여기 들어와서 의자에 잠깐 앉아 계세요. 접수 시작되면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병원 직원 하나가 친절하게 저를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의자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 직원이 진료 시작을 알려줄 때까지 거기서 기다렸어요. 정말로 너무 일찍 갔는지 시간이 꽤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 진료가 시작되었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저는 정말로 뜻밖의 사람을 보게 되었답니다. 아가, 이게 웬일이니? 네가 어떻게 여기로 왔어? 정말 반갑구나. 나는 얼굴 빨개지는 증상이 심해서 치료받으러 왔단다. 그런데 며느리의 차림을 보니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정말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어색하고 섭섭한 며느리이지만 한순간 어깨가 으쓱했어요. 간호사과 직원들이 이제 저를 이 병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의 어머니로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의 기대는 다음에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로 산산이 부셔지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알려줘서 여길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 동네 병원 가시면 되지. 굳이 며느리 일하는 병원까지 왜 오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일한다고 공짜로 뭐 해줄 거라는 생각은 마세요. 공은 공이고 산은 사니까요. 정말 정 없고 딱 부러지는 우리 며느리, 얘를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공짜로 치료받으러 온 것도 아니며 네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알고 온 것도 아니라고 말해주었죠. 며느리는 제 옆에 놓인 시골 음식들이 잔뜩 담긴 봉투를 보고 주변 눈치를 보면서 창피해 하더군요. 저를 일하는 할머니라고 했던 그때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어요. 며느리는 이어서 저를 기분 나쁘게 위아래로 훑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정말 저를 울게 만드는 것이었죠. 노인네가 주책이야. 어머님, 오신 김에 치매 검사나 하고 가실래요? 그런데 제가 눈물을 흘릴 틈도 없이 그 순간 누군가가 제 앞으로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지 근처에 있던 화분의 이파리들이 다 나부끼더라니까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여자가 내 며느리의 뒤통수를 3개 갈겨버렸으니까요. 놀랍게도 그 의사 가운을 입고 며느리를 세게 때린 그 사람은 제가 생명을 구해준 초등학교 때의 친구 영순이었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제가 이제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저는 정말로 며느리가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몰랐답니다. 영순이 우리 동네에서 공부도 제일 잘하고 잘 살던 집안의 그 친구는 서울에서도 계속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했죠.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근무하던 병원의 오너 일가가 영순이의 댐댐이를 좋게 보았고 그 아들과 결혼을 주선했다고 들었어요. 마침 병원을 물려받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들은 부모의 기대와 달리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도 의사 며느리를 원하고 있던 차에 제 친구 영순이가 눈에 띈 것이었어요. 그 병원 오너 일가는 흡족하게 제 친구 영순이를 며느리로 맞았고 시간이 지나서 영순이가 이 큰 병원의 원장을 맡게 된 것이었죠. 저는 기왕이면 영순이도 볼 겸해서 그 친구가 좋아하는 먹을거리들을 챙겨들고 영순이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의 이 병원으로 오게 된 것이었답니다. 김 선생, 지금 어머님께 하는 행동을 보니까 김 선생이 예전과는 아주 달리 보이네. 도대체 어른한테 그것도 시어머님한테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어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100배 사줘야지 못해요? 그간 어머님이 하소연했던 말들이 이제 실감이 나네. 늘 당당하고 떡 부러지던 며느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하더라고요. 어머, 원장님, 그게 아니라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어머니를 뵙게 되다 보니까 그냥 너무나 갑작스럽고 반가워서 농담한 것뿐이었어요. 이런 뻔뻔스러운 변명에 이번에는 제가 며느리를 한 대 때리고 싶더라니까요. 김영주 선생이 네 며느리인 줄은 몰랐다 얘. 세상에, 네가 겪은 서름이 이제 더 실감이 나네. 김 선생이 그런 정도의 인간성밖에 가지지 못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서 영순이는 며느리에게 다시 따끔한 말을 하더라고요. 김 선생, 의사라는 직업은 그냥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내 병원에서 일하는 닥터들을 채용할 때 그런 면을 가장 크게 보면서 채용해 왔어요. 그런데 내가 김 선생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 보았네. 며느리는 그야말로 영순이의 가운 자락을 잡고 매달리다시피 하더군요. 그런 며느리를 영순이가 차갑게 외면했죠. 우선 김 선생에 대한 과학적인 인성검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김 선생과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치매검사 치료 없으신 분이에요. 시골의 그 환경 때문에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해서 그렇지 나보다 더 머리가 좋고 정신 맑으신 분이니까. 김 선생이 시어머니 되시는 분을 아주 얕잡아 본 모양이네. 하는 일에서 더 인정을 받기 전에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다고 했던 우리 며느리가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원장 앞에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진료를 받고 그날은 그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세상에,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너 같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런 식으로 대접을 했다니? 솔직히 며느리에 대한 네 하소연 들을 때마다 내 며느리였으면 쫓아냈겠다 싶은 생각 많이 들었어. 저는 우리 며느리가 그냥 곱게만 자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 행동이라고 변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이제는 참지 않고 따끔하게 대할 것이라고 했죠. 얼마 후에 아들이 득달같이 시골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엄마, 영주한테 도대체 무슨 짓 하신 거예요? 지금 영주 울고불고 장난 아니에요. 거의 실신 상태로 어머님이 어쩌고 하면서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있다고요. 무슨 짓? 너 지금 이 엄마한테 무슨 짓이라고 했니? 장가들더니 네 처만 눈에 보이고 부모는 안중에도 없단 말이니? 내가 널 정말 잘못 키운 모양이구나. 내 친구가 며느라이를 잘못 본 것처럼 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잘못 보았어. 그리고 아들에게 그동안 며느리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지 않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는 며느리가 하다못해 일하는 할머니라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설명하는 말까지 들었다.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뀐 건 너도 알겠지? 그거 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였지. 아들네 집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살았던 나한테 너까지 이럴 수 있는 거니? 시골 영감답게 말이 없었던 우리 영감까지 한마디 하더군요. 네 엄마 한번 서울 네 집에 다녀오면 밤새 잠도 못 자고 훌쩍거리면서 울었었다. 따져 물으니 네 댁이 정말로 심했더구나. 아무리 일이 중요하지만 안사람 하나 단속 못하다니 나 역시 네 엄마처럼 너한테 너무나 실망스러워. 네 말투에도 시골 사투리가 남아있는데 너하고는 어떻게 같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아이를 맡기라고 했더니만 사투리가 심해서 못 맡기겠다고 하더니만 아이 보는 사람을 외국인으로 들여서 아주 미국 사람을 만들려고 했더구나. 너 이런 이야기 다 알았니? 몰랐니? 아들은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정말 황망해 하더군요. 며느리가 공부밖에 몰라서 그저 천진한 줄만 알았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위아래도 구별 못하는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일이 바쁘고 중요해도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도 되는 건가요?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시골집으로 내려왔죠. 며느리는 그동안의 태도와는 정말로 180도 다르게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아니, 이럴 줄도 알았던 아이가 그동안 그렇게 행동을 한 거 보니 그냥 시골에서 땅이나 부쳐먹고 사는 시부모라고 얕잡아 본 것이 틀림없었어요. 엄마한테 얘기 다 듣고 나서 이 사람한테 제가 크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이제 정신 차리고 엄마 아버지한테 잘할 거예요. 엄마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세요. 이 사람 저한테는 정말로 끔찍히 세심하게 신경 써줬어요. 그걸 봐서라도 용서해주세요.
저와 남편, 저의 부모님이 모두 한숨을 내쉬었죠. 한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딸의 말에 따르면 그 개념 없던 며느리가 지금 제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겪은 일이 많았던 저로서는 후련할 밖에요.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납작 엎드려서 계속 용서를 빌더군요. 그리고 이 사람 병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그 친구 되시는 원장님께 잘 말씀드려 주세요. 그 병원에서 경력 쌓는 게 이 사람한테 아주 중요해요, 엄마.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잊어주시고 용서해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어머니. 며느리가 전에 없이 아양 섞인 말투로 제게 용서를 빌더라고요. 친구가 따끔하게 며느리를 타이르듯이 몇 마디 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죠. 사람이 무슨 일에 종사를 하건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건 어떻게 생겼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다 아가야. 네 병원 원장 선생 말대로 의사는 특히 그러면 안 되지. 너나 네 남편이나 다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제 부모한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된다니? 엄마, 이 사람이나 저나 엄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정말 무심했어요.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 이 사람한테도 알아듣도록 다시 잘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 노여움 푸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무슨 짓이라고 했던 말씀도 잊어주세요. 네? 저는 그 말은 정말 종아리를 맞아야 되는 말이라고 대꾸해 주었어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를 따끔하게 야단쳐서 올려보냈죠. 서울로 올라간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제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찍혀 있더군요. 어머니,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이 사람 아침 챙기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이 사람 먹고 입고 하는 일에는 저 그동안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그건 믿어주실 거죠? 아직 그동안의 서름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저는 며느리의 문자 메시지에 바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날 저녁 때나 되어서야 며느리의 문자에 답장을 했죠. 네가 먼저 나한테 문자를 다 보내니 별일이로구나. 오냐, 간밤에 집에 도둑 안 들고 잘 잤다. 너희들 눈물 쏙 빼서 보내고 나니 후련하기도 해서 더 잘 잤고. 지금까지 신경 안 쓴 것처럼 우리 노인네들에 대해선 신경 끄려무나. 며칠 후에 며느리 혼자 집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어머니, 이 사람이 출장을 가서 저 혼자 왔어요. 일 나가시는 중이었어요? 힘들게 밖에서 일하시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가 생활비도 더 넉넉하게 보내드릴게요. 너희가 생활비 안 보내줘도 우리 안 굶는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을 그저 성실하게 하느라고 땅만 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야. 그건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럴 것이고. 어머니, 정이 그러시면 제가 좀 도울게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길 산꼭대기에도 밭이 있다고 하던데 거기 가시는 거예요? 속으로 오냐 너 오늘 고생 좀 해봐라 했죠. 며느리 말대로 우리의 밭은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산 꼭대기에도 있었답니다. 거기에 콩도 심고 고추도 심었죠. 며느리가 일을 거들겠다고 했으니 데리고 나갔어요. 마을을 도는 강물을 따라서 두 사람이나 간신히 탈 수 있는 놋배를 저어가고 그렇게 배를 대고서도 한참을 올라가야 있는 우리 밭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며느리는 배에 타는 것부터 겁을 내더군요. 조금 흔들릴 때마다 어머나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평생 동안 숙달된 저는 서서 노를 저어도 끄떡 없었지요. 그렇게 배를 대고 밭을 향해서 농기구를 들고 산에 올랐답니다. 물론 며느리에게도 호미를 들리고 같이 산에 올랐어요. 며느리는 몇 걸음 걷기도 전에 숨이 턱에 차는지 저를 못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60을 바라보는 쭈그란 노인이고 며느리는 이제 갓 30인 아이인데 말이에요. 너희들 입에 들어가는 쌀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아니? 너희들 입에 들어가는 채소들이 그냥 길에 떨어진 물건 줍듯 생기는 줄 아느냔 말이다.
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해가 져야 집에 돌아오는 농사꾼들 때문에 니들이 편안하게 먹고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며느리는 숨이 차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저는 그제야 며느리를 부축해 주었어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아주었죠. 여긴 경사가 가파른 곳이라 자칫하면 뒤로 넘어진다. 그러면 큰일 나. 네 아버지와 나 그리고 조부모님들은 평생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았다. 조부모님들은 그렇게 나를 키우셨고 나와 네 시아버지는 그렇게 네 남편과 시누이를 키웠어. 힘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제 말에 뭔가 느끼는 것이 있었던지 며느리의 눈에 습기가 잠깐 보이더군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간 밭에서 며느리는 콩과 고추를 매는 대신에 잡초는 놔두고 콩과 고추는 따내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웃음이 나더군요. 아주 예전에 대학생들이 우리 마을로 농촌 봉사 활동을 왔었어요. 그 대학생들이 일하는 것이 꼭 그랬답니다. 분명히 콩과 고추가 생긴 것을 알려주었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한 대학생들이 얼른 알아보지 못하고 콩과 고추를 뽑아내고 잡초를 콩과 고추로 알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꼭 그렇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서 갑자기 슬며시 웃음이 났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따라다니면서 며느리가 뽑아놓은 콩과 고추를 다시 심는 일을 했죠. 하루를 그렇게 고되게 일한 며느리가 그렇게 깨작거리며 먹던 우리 집 음식을 깨끗이 비우더군요.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했으니 배가 고팠겠죠. 그렇게 일하면서 배가 고프다는 것, 음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깨작거리면서 대할 수 없는 하늘 같은 것이라는 점을 저는 며느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며느리도 나름대로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답니다. 며느리도 엄연한 자식이죠.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실수를 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그 인간성이 보이는 것이죠. 실수를 분명히 인정하고 고쳐가려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실수를 부인하고 변명하려는 사람이 있겠죠. 저는 우리 며느리가 전자의 사람이라고 믿고 싶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며느리와 잘 지내보려고 저는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고부 사이가 더 살가운 것이 되도록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겠어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